조금 슬픈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마음에 드시나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입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국가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17년 단 한 해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이 전부 1위였습니다. 그럼 2017년에 대한민국은 살기 좋았나요? 아니요. 2017년은 대한민국보다 높은 자살률을 기록 중이던 국가 리투아니아가 2018년에 OECD에 가입하면서 집계된 기록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2위로 밀려난 거고요. 그나마도 다음 해에 곧바로 다시 1위를 탈환합니다. 국가 붕괴 수준으로 내리꽂히고 있는 출산율 문제는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이야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니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이 아이를 낳지 않고 또 많은 사람이 스스로 죽는 국가입니다. 이 정도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면 조금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아닌 나라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으신가요? 2023년 기준 전세계 인구수의 비율을 참고하면 우리가 다시 태어났을 때 대한민국이 또 우리의 국가가 될 확률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약 0.65% 정도 되겠네요. 세계에서 사람이 가장 많은 인도에서 태어날 확률은 17.8%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날 확률은 17.7%. 다행히 세계 최강국이라 불리는 기회의 땅 미국이 세 번째인데 확률은 4.23%입니다. 그 정도 확률이면 괜찮지. 완전 해자네. 아니, 혹시 모바일 게임 하시나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은 국가가 무엇이고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국가란 폭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정치 결사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폭력은 다시 대내적인 폭력과 대외적인 폭력으로 나뉘는데 조금 거칠게 정리하면 각각 경찰과 군대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폭력적인 단체일까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은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폭력의 억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대내적으로는 사회 안정을, 대외적으로는 국가 존속을 지향한다는 의미죠. 인류의 긴 역사를 비추어볼 때 우리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폭력이 잘 제어되는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걸 현대인들의 성품이 그만큼 선량해진 거라고 해석하는 긍정적인 학자들도 몇 명 있지만 그보다는 대부분의 현대 국가가 자기 역할을 그럭저럭 잘 해내고 있다고 보는 편이 더 사실에 가깝습니다. 16세기 초부터 18세기 말까지 세계는 끔찍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 많은 국가가 탄생하거나 사라졌으며 또 많은 국가가 세력을 불리고 잃어버렸습니다. 이건 이 시기의 국가들이 혹은 사람들이 특별히 악랄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한정된 자원을 놓고 돌입한 무한경쟁 속에서 공존의 방향, 다시 말해 그럴듯한 공동의 원칙을 찾아내기 전이었기 때문이죠. 각기 다른 공동체의 깃발 아래 모인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 상대와 싸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공동체 안의 모든 폭력을 독점함으로써 사람들을 모았고 보호했고 징발했습니다. 성공한 국가는 남았고 실패한 국가는 사라졌고요. 그러는 동안 근대 국가의 형태는 다들 비슷해졌습니다. 마침내 보편적으로 생존하는 방식을 찾아낸 거죠. 1648년에 맺어진 베스트팔렌 조약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1618년 독일 지방에서 발생한 개신교와 가톨릭의 충돌로 빚어진 종교전쟁은 점차 유럽 국가들의 이점 다툼으로 번지기 시작해 무려 30년 동안 이어집니다. 이건 서양에서 벌어진 최초의 국제전이었죠. 베스트팔렌 조약은 30년 전쟁을 끝내기 위해 맺어졌는데 이는 곧 최초의 근대적 국제협약으로 기록됩니다. 근데 이전까지 민족이나 종교 혹은 문화로 끈끈하게 뭉친 공동체에 불과했던 기존의 국가관념에 주권이라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해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 국가가 가지는 주권은 영토 내에서 발휘되는 최상위 권위입니다. 주권자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명령에 복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권위가 그렇듯 주권 역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주변의 인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겠죠? 이 속담은 국가가 가진 주권의 상호 의존적인 특성을 잘 나타냅니다. 서로의 주권에 불간섭하는 것으로 결론을 짓고 전쟁을 끝낸 베스트팔렌 조약은 각 나라의 평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목적을 가진 국제법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이 맺어지고 3년이 지난 1651년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근대 국가의 새로운 형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책을 한 권 써냅니다. 바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문장으로 유명한 리바이어던입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에 놓인 인간은 마치 근대 이전의 국가들처럼 생존을 위해 끝없이 투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특정한 주권자에게 양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의 영국은 잉글랜드 왕국이었으니 여기서 주권자는 왕이 되겠지만 사회체제에 따라 귀족이나 인민 대표로 불리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홉스가 국가를 이루는 다수의 국민과 소수의 지배자 사이의 관계를 일종의 계약관계로 보았다는 것이니까요. 홉스는 이걸 신약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말로는 사회계약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양도하는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앞서 설명한 폭력의 행사 권한입니다. 홉스의 관점에 따르면 국가의 폭력은 곧 주권자의 폭력이기도 합니다. 주권자는 국가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국가 구성원을 향해 언제든지 폭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이 폭력은 압도적이고 또 압도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또다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절망적인 시절로 돌아가고 말 테니까요. 주권자의 폭력은 외부의 침략을 막고 내부의 혼돈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자유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홉스의 관점에서 본 국가의 권한은 언제나 개인을 앞섭니다. 이것이 국가주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 다룰 테지만 국가주의는 국가에 대한 하나의 관점이지 본질이나 당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얼마든지 국가의 본질이나 당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치관이죠. 하지만 그건 너무나 논쟁적이고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할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바님은 1번인가요? 2번인가요?
국가가 뭔지 몰라?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에게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국가의 폭력은 정당한가? 정당하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국가가 휘두르는 폭력이 범죄자가 저지르는 폭력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주권자에게 권한을 양도했는지를 떠올리면 쉽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바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기 위해서죠.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국가의 폭력은 국가의 존속, 그러니까 공동체의 이익이나 안전을 위해서만 발휘되어야 합니다. 인민에게 강력한 권한을 양도받은 주권자의 안위조차도 공동체보다 우선되지는 않습니다. 홉스가 괜히 신약이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닙니다. 홉스는 전제군 주제를 지탱할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리바이어든을 썼지만 신약을 지키지 않는 주권자는 얼마든지 교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왕의 권한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당대의 왕권 신수설과 정면으로 대치했기 때문에 왕당파 소속 활동가들과 가톨릭 성직자들 모두가 홉스를 싫어했습니다. 홉스는 오랫동안 왕당파의 살해 위협에 시달렸고 가톨릭의 재판을 두려워했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것과 비슷한 주장을 펼친 사상가가 동양에는 이미 아주 오래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국가주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국가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무엇인지, 어때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이 풀리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01초 자박질주였습니다. 자유, 좋은 단어죠? 누군가 자유를 원하냐고 물었을 때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라는 건 뭘까요? 사전에서는 자유를 남에게 구속받지 않고 내 의지대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술을 마시는 건 자유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자유입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면 국가는 폭력을 행사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원을 산책하는 건 자유입니다. 몸을 씻는 것도 자유입니다. 하지만 공원을 산책하면서 몸을 씻으면 안 됩니다. 이 경우에도 국가가 나설 가능성이 크고요. 개인이 누리는 자유에 무엇보다 큰 가치를 부여하는, 혹은 그렇게 보이고 싶어하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이런 국가의 제재를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서 자유라는 단어는 서양의 근대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한 19세기부터 사용됐습니다. 프리덤과 리버티의 번역어였죠. 양쪽 모두 자유라고 쓰긴 하지만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프리덤은 고대 그리스부터 서구 사회에 오랫동안 정착해 있던 노예제도와 연관되는 개념입니다. 노예가 아닌 사람이 누리는 자유가 바로 프리덤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들은 모두 자유인입니다. 중세시대로 넘어와서는 자유라는 게 면제를 의미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법으로부터의 면제를, 종교적으로는 죄로부터의 면제를 말이죠. 리버티는 17세기 잉글랜드 왕국에서 존 로크라는 걸출한 철학자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때의 자유는 국가나 종교에 얽매이지 않는 개인의 권리를 뜻합니다. 프리덤이 고전적인 개념이라면 리버티는 근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자유주의의 자유는 영단어를 뜯어보면 알 수 있듯 근대적인 의미의 자유, 즉 리버티입니다. 그러면 동양에는 자유라는 개념이 없었나요? 좋든 싫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의 형태는 서구 사회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자유란 서양 철학에서 연구한 자유나 다름없습니다. 동양에서는 자유를 완전히 다르게 인식합니다. 자유에 대한 동양적 사상의 뿌리는 대부분 도가에서 나옵니다. 도가의 철학은 선불교로 이어지고요. 역사가 깊고 매력적인 사조인데 이건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은 민주정과 공화정을 결합한 정치제도를 가리킵니다. 이 둘은 굳이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아주 유사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먼저 민주정이란 국가의 주권을 국민 모두가 나누어 갖는 체제를 뜻합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주권이 있으니 사람이 모일수록 권한은 더 커지겠죠. 따라서 민주정에서는 자연스럽게 다수의 주권이 소수의 주권보다 우선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가 죽은 이유도 바로 이러한 다수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열렬한 추종자였던 플라톤은 민주정의 문제가 분별 없는 사람들이 행사하는 자유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플라톤이 쓴 국가는 민주정에서 비롯되는 무분별한 자유의 문제를 여러 번 지목합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예가 바로 기게스 반지 신화입니다. 기게스는 기원전 12세기부터 존재한 미디아 왕국의 양측이 이름입니다. 우연히 몸이 투명해지는 반지를 손에 넣은 기게스는 반지의 힘을 이용해 자기 나라의 왕을 죽이고 왕비와 결혼합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이것이 이성적이지 못한 자유행사에서 빚어진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기게스 같은 사람이 누리는 민주정의 자유는 몸을 투명하게 해주는 반지나 다름없다는 의미죠. 플라톤에게 있어서 자유란 누구나 가져야 하는 당위적 특성이 아니라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누려야 하는 후천적 특권이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말한 바 있듯 대중을 위한 플라톤주의의 일면을 가지고 있던 기독교 사상은 오랫동안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며 서구 사회를 지배했습니다. 기독교는 왕이 모든 정치적 자유를 독점하는 전제군주제를 왕권 신수설을 통해 용인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단단했던 군주정은 종교의 영향력이 서서히 옅어지던 르네상스 시대부터 조금씩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르네상스 시대의 중심이었던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난 사상가입니다. 1513년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쓰면서 제목 그대로 당대의 군주정이 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한 지침을 내립니다. 군주론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군주가 잔인하고 비정할 줄 알아야 하며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떠오르죠. 왕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얼핏 보면 마키아벨리가 군주정을 무작정 옹호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군주가 잔인하고 비정할 줄 알아야 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군주정에서 군주의 목적이란 뭔가요? 군주론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자유로운 생활 양식에 익숙했던 도시국가의 지배자가 된 사람은 그 도시를 파멸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도시에 의해 자신이 파멸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 이 말은 군주가 자유로운 생활 양식을 탄압해야 하는 근거로 읽기보다는 자유로운 생활 양식 자체의 강력함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마키아벨리가 자유로운 생활 양식에 익숙했던 도시국가로 상정하고 있는 나라는 로마인데 로마에 대한 저자의 생각은 티투스 리비우스의 1010권에 대한 논고 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의 책에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줄여서 로마사 논고라고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로마가 위대한 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단 한 사람의 주권자가 아닌 국가 구성원 전체로서의 주권자들이 지배했던 국가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국가의 형태가 바로 대한민국이 헌법으로 규정한 민주공화국에 섞인 두 번째 제도 공화정입니다. 공화정은 모든 구성원이 주권을 나누어 가진다는 점에서 민주정과 동일하지만 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가가 존재하는 현대의 영국은 민주정이기는 해도 공화정은 아닙니다. 아무튼 이런 관점에서 군주론이 표방하는 군주의 목적은 다름 아닌 민중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중의 자유란 곧 공화정의 자유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공화정의 속성, 다시 말해 민중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강력한 자유의 힘 때문에 군주정 자체의 종말을 초래하게 될 거라는 걸 역설적으로 암시합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는 정말로 군주정의 종말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죠. 전제군 주제를 지탱하는 마지막 불꽃이었던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으로 넘어오면 왕의 위치는 신이 아닌 민중의 대리인으로 격화됩니다. 하지만 군주정의 한계를 일찍부터 관찰하고 공화정을 지지한 마키아벨리도 군주정의 한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한 홉스도 간과하고 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국가라는 건 결국 수많은 개인의 집합이라는 사실 말이죠. 자유주의에 대한 논의는 국가 혹은 공동체 안에서 민중, 군중, 시민, 국민, 신민, 그 외 기타 등등의 단어로 묶어불리며 오랫동안 소외된 바로 이 개인에게 주목하면서 출발합니다. 존 로크는 정치 철학사에서 가장 앞서 등장한 자유주의자라고 평가받습니다. 얼마나 앞서 등장했는지 그가 살던 시대에는 자유주의라는 말조차도 없었습니다. 로크가 자유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고 또 그 뒤에 등장한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말을 했는지 그건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유로 가는 길은 어렵고 길거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01초 자박질주였습니다. 우리에게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피해를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사고를 저지른 상대가 법대로 합시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지만 왠지 기분이 찜찜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상대는 아무 일도 안 할 수도 있고 직장인일 수도 있고 유명한 로펌에서 일할 수도 있고 경찰이거나 시의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사항도 법도 바뀐 게 없는데 상대의 직업에 따라 우리의 기분이 달라지니까요. 기분이 달라지는 게 별로 이상하지 않다고요? 그럼 왜 별로 이상하지 않을까요? 혼란스러운 시기를 거치며 조금씩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근대 국가에서 수많은 사상가들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국가를 만드는 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왕인가? 아니면 민중인가? 이 질문은 오랫동안 이어지게 되는 두 개의 단단한 사상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나는 국가주의,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입니다. 국가의 형태를 해석하는 두 가지 담론은 자연스럽게 군주정과 민주정 혹은 공화정 체제로 분리되지만 체제의 몰락이 곧 주의의 몰락은 아닙니다. 현대에 존재하는 대다수의 국가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정과 공화정을 선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주의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의란 곧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국가에서 국가주의와 자유주의는 무척 복잡하게 읽힙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국가주의는 국가를 중심으로, 자유주의는 자유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국가는 뭐고 자유는 뭘까요? 17세기에 활동한 영국의 사상가 로버트 필머는 국가를 이루는 영토와 신민은 모두 신이 직접 왕에게 내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왕은 신이 의탁한 뜻에 따라 국가를 다스립니다. 여기서는 왕의 통치가 곧 신의 통치이기 때문에 신민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유라는 것도 별로 중요한 가치는 아닙니다. 필머는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란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살면서 아무 법에도 구속되지 않는 것이다. 리바이어던으로 왕의 위치를 신의 대리인에서 신민의 계약자로 끌어내린 토머스 홉스도 자유에 대해서는 생각이 비슷했습니다. 통제가 없는 상태의 인간은 무질서하고 부두덕한 자유를 서로에게 휘두르다가 다 같이 파멸하고 말 것이라고요. 1680년 필머가 죽고 무려 27년이 지난 뒤 그의 책 북권론이 출간되면서 영국에서는 왕권 신수설을 기반으로 한 국가주의 사상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필머의 주장에 끌렸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철학자로 유명한 존 로크는 철학과 함께 의학을 전공했으며 의사로서 사회활동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로크는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읽고 사회계약론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홉스가 그랬던 것처럼 강력한 국가체제, 다시 말해 군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후 자유당의 전신이 되는 피그당을 창당한 정치인 앤서니 애슐리 쿠퍼의 집에 들어가 주치의 겸 가정교사로 일하면서 점차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쿠퍼와 함께 여러 나라를 떠돌며
정치 활동으로 인한 망명과 천식을 치료하기 위한 요양을 거듭하던 로크는 공교롭게도 국권론이 출간되기 1년 전인 1679년에 영국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국권론은 신의 아담을 모든 사람의 아버지로 창조했듯 왕 역시 신에 의해 모든 백성의 아버지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는 책이었습니다. 로크는 필모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회계약론의 일부를 제외한 홉스의 나머지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1689년 생각을 정리한 로크는 익명으로 통치론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이 책은 명백하게 왕권 신수설의 레퍼런스가 된 국권론을 저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로크는 자연상태에 놓인 인간이 필머나 홉스의 주장처럼 무분별하게 반목하다가 공멸의 길을 걸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모든 인간을 이성적으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성이란 신의 뜻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려는 본성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국가에 속하기 이전에 스스로에게 속합니다. 여기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성이 있는 인간은 독립적이며 또한 평등합니다. 모든 인간이 독립적이고 평등하다는 걸 인식한다면 어렵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크가 생각하는 자연상태에서 지켜지는 원칙, 자연법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자연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로크는 그런 상황에서 필요해지는 게 바로 모두의 동의를 받아 형성되는 공적인 힘, 다시 말해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홉스의 사회계약론과 크게 다르지 않죠. 하지만 홉스의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단일 주체로서 작동한다면 로크의 국가는 거꾸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동체로서 기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자유주의 사상의 시작입니다. 로크에 따르면 인간의 자유는 법으로 지켜지는 권리입니다. 이 법은 각자가 알아서 시행하는 자연법이 될 수도 있고 국가가 합의를 통해 제정한 실정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뜻 반대의 개념으로 느껴지는 자유와 규칙은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이걸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희한하게도 법치주의는 현대국가에서 대단히 자주 오인되는 개념입니다. 이쯤에서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사고를 당했고 법대로 하자고 외치는 상대의 직업에 따라 기분이 달라졌던 게 왜 이상한지 혹은 왜 이상하지 않은지에 대해서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을 권력자의 무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법치주의는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왜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법으로 다스려야 할까요? 왜 권력자가 법을 무기로 삼아야 하죠? 세상에 존재했던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독재자들은 단 한 번도 법으로 사람들을 다스린 적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권력이라는 건 그 자체로 압도적인 무기입니다. 따라서 법은 사람들을 향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향합니다. 법치주의는 지배자의 권력이 폭주하는 상황을 막고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법대로 하자는 권력자를 보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법의 속성이 권력자의 무기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법을 이탈하는 광경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 사회에서 주권을 양도받은 이들이 법치주의를 지키지 않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8세기에 활동한 프랑스의 사상가 장자크 루소는 정부가 법을 어기거나 교묘하게 이용하는 순간 국가와 개인이 맺은 사회계약은 그 즉시 파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상태로 돌아간 개인들은 다시 투표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고 했죠. 루소의 이런 주장은 현대인들에게는 익숙한 개념이지만 군주정 체제가 지배적이었던 당시로서는 대단히 특이한 것이었습니다. 왕이 곧 국가였던 전제군주제에서는 정부와 국가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었으니까요. 왕을 바꾼다는 건 곧 국가를 바꾼다는 걸 의미했습니다. 루소의 급진적인 사상은 18세기 후반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후로 복잡한 과정을 거치긴 하지만 프랑스 혁명은 시민의 손으로 전제군주제의 오랜 역사를 끝낸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개인은 각자의 자유를 쟁취했고 비로소 국가의 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동화 속의 이야기라면 이렇게 끝났을 테지만 과연 어땠을까요? 어렵게 이룩한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아래에서 사람들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요? 국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쩌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01초 다박질주였습니다. 근대 국가를 정의하는 가장 큰 핵심 단어는 다름 아닌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그 어떤 권력으로도 침범할 수 없는 개인의 절대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자유의 본질을 통찰하고 설파했던 사람은 영국의 철학자인 존 로크였습니다. 지배자에게 귀속되어 있던 국가가 민중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기념비적인 사건의 배경에는 로크를 비롯한 수많은 자유주의자들의 사상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공동체가 아닌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이 주목받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여기까지는 비교적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국가를 정의하는 가장 큰 핵심 단어는 뭘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본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건 국가를 지탱하는 권력의 토대가 더 이상 종교나 혈통의 인증에 있지 않고 수많은 개인의 권리로 나뉘게 된 세계 역사의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은 적어도 현대 국가 안에서의 자본은
자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정체불명의 용어가 탄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도 여기에 있죠. 정체불명의 용어라고요? 자본주의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자본주의를 정체불명의 용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뭔지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본주의라고 말할 때 자본주의가 가리키는 대상은 대체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자본주의라는 단어는 무미건조한 개념어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관념을 설명하기 위한 대명사로 이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테면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자본주의는 다릅니다. 19세기 사람들이 논의한 자본주의는 21세기 사람들이 논의하는 자본주의와 다르고요. 그러면 개념어로서의 자본주의는 무엇인가? 애석하지만 이것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라는 말 자체는 19세기 중반에 등장합니다. 이 용어는 당대에 별로 좋지 않았던 사회 분위기와 맞물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사회에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건 자본주의 때문이다. 대충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이 말은 이렇게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자본주의가 뭐냐고? 그건 사회의 문제다. 뭔가 좀 이상하죠? 사회의 문제? 그건 자본주의다. 자본주의? 그건 사회의 문제다. 사회의 문제? 그건 자본주의. 지금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라는 단어를 외면합니다. 오늘날의 경제 형태를 정확하게 지칭하는 시장경제라는 멋진 단어가 있거든요. 화폐를 매개체로 가치 있는 것을 주고받는 경제체제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와 아주 유사합니다. 하지만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의 대체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자유로운 시장을 전제로 하는 시장경제가 탄생하기 전부터, 아니 자본주의라는 용어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으니까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는 상호 불간섭을 원칙으로 하는 국제법을 토대로 각자의 주권을 챙깁니다. 이건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선택이었고 대단히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제법이 없던 과거에는 현재보다 훨씬 많고 다양한 종류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벌어졌습니다. 이때의 국가는 생존을 위해 뭉친 과격한 폭력 집단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배자들의 최우선 과제는 일단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전쟁 수행 능력을 키우는 것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전쟁은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근대 국가에서 자본의 축적은 개인이 누리는 삶의 질적 향상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벌어졌고 따라서 국가는 모든 순간에 대비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나라의 부를 늘리는 일은 언젠가 벌어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길이었죠.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이르는 유럽의 대항해 시대는 더 많은 자본을 끌어모으기 위한 국가들의 치열한 무역 경쟁에서 비롯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연스럽게 자본주의는 국가의 투철한 목적의식과 철저한 운영체계에 의해 관리되었습니다. 당시의 무역 원칙은 수입을 억제하고 수출을 늘려 얻은 수익으로 최대한 많은 전쟁 자금을 비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의 기축통화였던 금과 은을 들여오는 것은 적극적으로 장려되었지만 거꾸로 내보내는 것은 거의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는 거대한 자금을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운영할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 일정 부분 의탁하면서 다방면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국가와 국가가 지목한 이들이 주도적으로 시행한 수많은 규제와 특혜가 뒤따르게 되었죠. 지배자와 소수의 자본가가 맺은 동맹, 이른바 중상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한편 18세기 중후반 영국에서는 귀족의 자제와 함께 유럽 전역을 돌며 경제학에 흥미를 붙이기 시작한 어떤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1764년부터 1766년까지 2년에 걸친 여행을 마친 이 철학자는 영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틈틈이 시간이라도 때울 겸 책을 한 권 쓰기 시작합니다. 철학자가 집필한 책은 정확히 10년 뒤인 1776년 북부의 본질과 원인에 대한 탐구 라는 엄청난 제목을 달고 출간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국부론입니다. 책을 쓴 철학자의 이름은 애덤 스미스고요. 현대 국가에서도 스미스의 이름을 앞세우며 국부론에 등장한 문구인 보이지 않는 손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장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멈추라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의 자본주의와 당시의 자본주의는 완전히 달랐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스미스가 살던 시기의 자본주의는 온전히 국가의 것으로 오직 국가의 의지에 부합하는 부분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영국의 정치 체제는 이미 민중이 주권을 갖는 입헌 군주제로 넘어와 있었지만 경제 체제는 여전히 정부와 극소수의 자본가들이 모든 주도권을 갖는 중상주의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로크는 국가를 구성하는 이들 모두가 자기만의 주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양도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일종의 계약 형태로 국가를 이룬다면 개인의 자유가 지켜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미스는 로크가 말했던 자유의 영역을 개인의 정치 참여에서 개인의 경제 활동으로 끌고 갑니다. 스미스가 볼 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모두의 동의 없이 지배자를 자처하는 군주정의 왕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본을 축적하고 독점하려는 정부, 그리고 정부와 결탁해 이득을 보는 소수의 자본가들 역시 왕과 살을 빠없는 참칭 세력이었던 거죠. 스미스는 압도적인 권력을 통한 국가의 경제 개입이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경제 활동을 억압하지 않고 자유롭게 놔둔다면 개인은 각자의 이기심에 따라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모두의 부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논리였죠. 종종 번역 문제로 오해를 사는데 여기서 이기심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마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스미스가 말하는 이기심은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마음의 동력 정도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스미스의 이기심은 타인을
인간을 향한 공감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스미스가 국부론보다 앞서 출간했고 죽기 직전까지 자신의 대표작으로 꼽은 도덕감정론에 실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보편적인 도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현대국가에 자주 등장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복지사업의 축소 등과 같은 논의에는 잘 맞지 않는 문장입니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는 국가의 역할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스미스가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갖는 특정 대기업의 독과점이나 기업들 간의 담합을 봤다면 이 역시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지목했을 겁니다. 그러나 18세기는 아직 그 정도로 자본주의가 심화되지는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스미스의 낙관론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고요. 자본주의가 빚어내는 병폐적 현상은 산업혁명이 성공하고 자본주의가 눈부시게 발전한 19세기 후반에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스미스를 포함한 이른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믿음이 무너지고 새로운 사상들이 태어나는 시대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벌써 4번째 영상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국가의 형태는 아직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01초 잡박질주였습니다. 사회주의, 독이든 독배.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렇겠죠. 19세기에 태어난 사회주의는 다양한 분쟁과 냉전으로 얼룩진 20세기를 거치며 인류 역사에 흉악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바로 위에 북한이라는 살벌한 동네를 끼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그랬고요. 보통 사회주의라고 하면 인민의 모든 재산을 국가가 소유하고 배분하는 전체주의 국가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전체주의 국가는 사회주의자들이 지향했던 국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사회주의는 공동사회를 전제로 한다는 특성 때문에 국가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국가주의 사상과 자주 얽히지만 탄생 배경을 살펴보면 오히려 자유주의 사상에서 태어난 자본주의의 배다른 형제에 가깝습니다. 이 닥쳐인 빨기! 18세기 후반의 프랑스에서 군주정을 무너뜨리고 오랫동안 국가에 귀속되어 있던 자유를 되찾은 이들은 다름 아닌 민중이었습니다. 프랑스 민중은 국민의회를 세우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라는 문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모든 주권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왠지 익숙하죠? 프랑스 인권선언에 적힌 이 문구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원형이 됐습니다. 군주정이 사라지기 전 프랑스에는 왕이 자문을 구하기 위해 대표자를 소집하는 회의가 존재했습니다. 대표자는 프랑스를 구성하는 3개의 신분에서 투표로 선발했는데 제1신분은 성직자, 제2신분은 귀족, 그리고 제3신분은 평민이었습니다. 이걸 삼부회라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이들은 수가 가장 많으면서도 권한은 가장 적은 제3신분 평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민중의 주도하에 벌어진 성공적인 혁명이었다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군주정 체제 아래에서 제3신분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묶인 이들 모두는 결코 하나의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혁명이 일어나고 2년 뒤인 1791년 국민의회는 헌법을 제정합니다. 이 헌법은 민주정의 핵심인 참정권에서 일단 여성을 배제합니다. 그리고 남성은 다시 직접세를 납부하는 능동시민과 돈을 내지 못하는 수동시민으로 나눠서 능동시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다같이 이루어낸 혁명인데 도대체 누가 무슨 기준으로 이런 차별을 둔 걸까요? 헌법을 넘어 새롭게 제정된 다른 법률들을 살펴보면 답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당시 국민의회 의장이었던 르 샤플리에가 제출한 법안 중에는 상인이나 장인들의 연합이었던 길드를 폐지하고 노동자들의 파업과 조직화를 막는 것이 있었습니다. 샤플리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라에 더 이상 길드는 없다. 개인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얻는 이익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시민이 조합을 통해 공화정 체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사람들은 그제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왕이 쓰러지고 나서 얻게 된 자유는 모두의 것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격정적이었던 18세기의 피바람을 거쳐서 19세기에 열린 새로운 세상의 자유는 돈이 많은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부르주아의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자본주의의 맨얼굴을 목격하고 행동에 나선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라 영국의 부르주아인 로버트 오원이었습니다. 오원이 처음부터 돈이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관습에 따라 10살 때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 집을 나온 오원은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일을 하며 조금씩 사업에 대한 안목을 길러나갑니다. 악독한 고용주에게 노예처럼 부려지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끌어모은 오원은 마침내 1799년 20 중반의 젊은 나이에 스코틀랜드 뉴 레너코 공장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시대의 어엿한 권력자 부르주아가 된 것이죠. 하지만 그는 어떻게든 더 많은 이윤을 챙기기 위해 노동자들을 잔인하게 착취하던 당대의 다른 자본가무리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전 세계가 눈부신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던 19세기는 명과 암이 분명한 시대였습니다. 자본가들에게는 기회의 시대였지만 노동자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비참한 시대였죠. 작업 환경이 나빴던 만큼 노동자들의 태도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술은 생활 필수품이었고 절도와 태어, 거짓말은 일상이었습니다. 일찍부터 어른과 함께 일을 시작한 어린아이라고 다를 게 없었고요. 여러 현장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 일을 했던 오원은 이것이 노동자 개인이 아닌 일터 자체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아닐까 의심합니다. 그는 과도한 노동이 인간의 삶을 어떻게 파괴
하게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나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치열한 고민이 늘 그의 뒤를 따라다녔고요. 이제 뉴 레너크의 공장주가 된 우원은 과거에 자신이 떠올렸던 여러가지 방법들을 직접 시험해보기로 결심합니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올리고 작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식으로요. 우원은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는 선량하다고 믿었습니다. 다만 열악한 환경이 사람을 나쁘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말이죠. 때문에 우원은 공장 운영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 뉴 레너크 부지에 노동자가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고 노동자의 자녀가 무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우원은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그들의 생활을 개선하면 기존보다 훨씬 나은 경영 성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사람들은 쓸데없는 곳에 돈을 퍼붓는 우원의 시도를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뉴 레너크가 곧 망할 거라고 예상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뉴 레너크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공장은 잘 돌아갔습니다. 뉴 레너크는 노동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장소가 아닌 새로운 고향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고향에 정착한 사람들은 타의가 아닌 자의로 모두의 삶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전 연상에서 자유는 국가에게 억압받던 개인이라는 개체의 발견으로부터 비롯된 권리라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우원은 뉴 레너크에서 사회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훗날 우원이 사회주의라고 이름 붙이게 될 사상의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자본주의도 인간의 얼굴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영국의 자본가들은 우원의 사례를 들며 자본주의 체제의 성과를 선전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뉴 레너크의 성공에 공우된 우원이 자신이 시행했던 방식을 영국 전역으로 확대하자는 법안을 제출하자 빠르게 태도를 바꿉니다. 1824년 동료 자본가들과 큰 마찰을 겪은 우원은 실망을 안고 뉴 레너크를 떠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뉴 하모니라는 공동체를 세운 뒤 자본가의 개입 없이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마을을 만들기 위해 전 재산을 투자하죠. 하지만 이번에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차별 없이 누구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인 탓에 마을 건설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생각이 없는 불성실한 불황자들과 범법자들까지 꼬여든 게 화근이었습니다. 우원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원의 사상은 여전히 영국에 남아있었습니다. 1829년 빈털터리가 되어 고국으로 돌아온 우원을 맞이한 건 자본가들의 폐악질에 맞서 개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던 노동자들의 열렬한 환영이었습니다. 우원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과 함께 5년간 여러가지 활동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단일 노조인 전국 노동조합 대연합을 설립한 게 있습니다. 우원의 제자들은 현대협동조합의 전신이 되는 로치델 공정개척자 연합을 만들기도 했고요. 노년기에 들어선 우원이 대외적인 활동을 접고 사회주의에 대한 학술적 고민을 이어가던 1848년, 이 해는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쓴 공상단 선언이 출간된 해입니다. 이들은 우원 그리고 우원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프랑스의 생시몬과 샤를 푸리에를 엮어서 공상적 사회주의자라고 규정합니다. 자신들의 사회주의를 이들과 다른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포장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었죠. 그러나 모든 사회주의자가 공상단 선언의 그늘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회주의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제시한 우원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상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원은 두 사람이 주장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개념이 소수 자본가들의 독재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이론을 정립하는데 우원은 무엇보다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사회의 구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삶은 결코 그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와 분리되어 형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반대의 방향에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회는 모든 인간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이죠. 우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의 행복은 사회의 행복을 늘릴 때 이루어진다. 한 인간의 행복은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다. 엥겔스는 30여 년이 지난 뒤에야 우원이 발표한 이론을 높이 평가하는 발언을 하죠. 자, 아무튼 이제 겨우 익숙한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오지 않은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상주의 말이죠. 공산주의는 뭘까요? 왜 굳이 사회주의와 다르게 부를까요? 그리고 이 사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국가의 궁극적인 모습은 어떤 걸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라고요? 이거 처음에 4부작이라고 시작하지 않았나요? 국가론 예상보다 길어졌지만 다음이 진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01조 자빡질주였습니다. 19세기 초 유럽은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유럽은 정치와 경제 양쪽에서 커다란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거든요. 왕이 모든 정치 권력을 틀어쥐고 있던 군주정은 프랑스 혁명을 통해 무너지기 시작했고 농업에서 상업으로 넘어가던 경제 기반은 산업혁명으로 인해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시대의 전환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흘러갔던 것은 아닙니다. 변화는 좋은 걸까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달갑지 않을 겁니다. 만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아주 조금의 변화도 용납하고 싶지 않겠죠. 반대로 현재가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바랄 테고요. 그런 의미에서 혁명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익숙했던 구조의 변경이죠. 민주정과 공화정의 출현을 결사적으로 막았던 사람들은 군주정의 체제 아래에서 호의호식하던 왕과 귀족들이었습니다. 초기 사회주의의 실현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은 아직 미숙했던 자본주의 체제를 이용해 압도적인 부를 끌어모으던 자본가들이었고요. 하지만 공산주의는 처음 논의되던 순간부터 모든 국가 권력자들의 적이었습니다. 이건 공산주의가 부도덕하고 비인간적인 사상이어서가 아니라 이를 주창한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 엥겔스가 세운 독특한 국가론과 연관이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모든 국가 권력자들의 적이라고요? 그럼 북한은 뭔가요? 단언하는데 북한의 권력자들은 다른 어떤 국가의 권력자들보다 공산주의를 싫어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엄밀하게 말해서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니고 국가도 아닙니다. 공산주의라는 단어부터 뜯어보고 가겠습니다. 공산이라는 한자는 공동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공산주의라고 말하면 우리는 모든 재산을 공유하는 어떤 가상의 사회를 떠올리게 되죠. 이건 사실 그다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산으로 번역된 코민이라는 단어는 11세기에서 12세기 사이 유럽에 실제로 존재했던 자치 공동체를 가리키거든요. 여기에 영감을 얻어 공동체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모습을 처음 제시한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라 프랑스의 철학자 에티엔 카베입니다. 1840년 카베는 소설 이카리아 여행을 쓰면서 이상적인 사회주의 공동체를 묘사했고 이것을 공산주의라고 명명합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자신들이 만든 사상에 카베의 용어를 가져다 쓴 거고요. 그리고 1871년 프랑스에서 벌어진 어떤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코민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바로 프랑스 파리에 출범한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 파리 코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리 코민을 세운 사람들은 대단히 의욕적으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제 도입, 무상교육 실시, 그리고 여성과 외국인의 권익 신장 등 파격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상사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치정부를 수립한 지 겨우 3달 만에 독일의 도움을 받은 프랑스 정부군의 진압으로 무너지거든요. 일주일 동안 이어진 이 진압은 끔찍한 학살극으로 끝났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만 3만 명에 달했다고 알려집니다. 이는 당시 파리 인구수 대비 약 2% 가까이 되는 수치입니다.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민중가요 인터내셔널가의 가사는 이때 쓰여진 것입니다. 독일이 왜 프랑스를 도왔고 프랑스가 왜 이렇게까지 잔인한 짓을 했는지는 조금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중세시대의 코민, 카베가 소설로 쓴 코민,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론으로 정립한 코민, 그리고 근대의 파리 코민. 이렇게 보면 공산주의라는 번역어의 함의는 원어인 코뮤니즘이 품고 있는 의미에 비해 무척 협소하게 느껴집니다. 공산주의를 이해하려면 일단 공산이라는 가상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코민이라는 실제 역사에 닿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과거로부터 쌓아올린 여러가지 개념에서 탄생했듯 공산주의 역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기적처럼 나타난 사상이 아닙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업적은 공산주의를 발명한 것이 아니라 19세기 초에 출현한 사회주의 사상의 복잡한 줄기를 발견하고 하나로 묶은 뒤 다음 세기로 향할 수 있는 단단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19세기 초의 사회주의와 조금 다르고 20세기에 소련 학자들이 연구했던 이른바 마르크스주의와도 조금 다릅니다. 일단 여기서는 19세기 중반에 가교 역할을 했던 공산주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산주의는 역사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하면 인간의 의식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외부 환경, 즉 물질 세계로부터 발생합니다. 물질 세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는데 그 변화의 기반은 물질 내부에서 통일되지 않는 대립물의 투쟁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존하는 세계에서 변화를 이끄는 동력은 뭘까요?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걸 생산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생산력을 담당하는 피지배계층과 잉여 가치를 독점하는 지배계층의 대립이라고 말이죠. 생산력의 발전 과정이 곧 인류의 역사인 셈입니다. 생산력이 극도로 미미했던 먼 옛날의 인류는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평등한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생산력이 늘어나자 잉여 가치가 생겼고 이를 독점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고대 노예제는 다시 생산력이 증가하고 더 많은 잉여 가치를 위한 노동력의 효율적인 활용이 중요해지자 중세 봉건제로 넘어갑니다. 중세 봉건제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쳐서 근대 자본주의로 넘어왔고요. 인간 사회는 생산력의 발전을 최대한 받아낼 수 있는 형태로 계속 변해왔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존재한 원시적 공산주의 사회를 제외하면 잉여 가치를 독점하는 지배 세력과 노동력밖에 가진 게 없는 피지배 세력의 대립은 늘 존재했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이 변화가 쭉 이어진다면 자본주의 역시 다른 형태의 사회로 변할 것이라고 예측했죠. 지배 세력의 착취가 피지배 세력의 생산력 증대, 다시 말해 사회적 역량 발전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게 되는 모순에 이른다면 어느 순간 자본주의는 자연스럽게 폐지될 겁니다. 고대 노예제와 중세 봉건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것은 역사에 이미 새겨진 필연적인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도래한다는 공산주의 사회란 어떤 것인가? 모든 재산을 공유하는 어떤 가상의 사회인가요? 아닙니다. 공산주의를 향한 두 가지 뼈아픈 오해가 있죠. 첫 번째 오해는 공산주의가 개인이 가진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라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말하는 공동재산은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생산수단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의자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장 소유주가 이 의자의 가격을 100만원이라고 책정했다고 가정합시다. 공장에서 일하는 우리의 월급은 200만원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쓰는 생활비는 150만원이고요. 나머지 50만원은 적금을 들었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우리는 공장에서 의자를 만드는 노동자인데 우리가 만드는 의자를 갖지는 못합니다. 너무 당연한가요?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는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 공동재산은 공장에서 만드는 의자가 아닙니다. 의자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우리가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해서 의자를 만들었다면 공장 소유주가 임의로 매긴 값이 아닌 사회 구성원들
노동자들의 논의를 통해 의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본가에게 잉여 가치를 빼앗기지 않고 노동자 스스로가 투입한 노동력만큼 생산한 결과를 취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현실 세계는 엄청나게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단순 무식한 도식화가 통하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아무튼 개념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공산주의가 모든 부를 평등하게 분배하려 하기 때문에 욕망을 동력으로 하는 개인의 능력 발전을 저해한다는 겁니다. 공산주의의 유명한 명제인 필요에 따라 분배하고 능력에 따라 노동한다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창안한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원래 프랑스의 사회주의자인 루이 블랑이 주장한 개혁 방안의 일부였습니다. 블랑은 자본가 대신 국가가 나서서 공장을 짓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주체는 자본가도 국가도 아닌 실질적인 생산력 증대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 자신입니다. 부의 평등한 분배라는 문장에서 평등은 절대적으로 같은 값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산력 바깥에 있는 권력자의 기준에서 벗어난 노동 당사자들의 논의를 거쳐 나온 합의된 결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런 관점에서 공산주의는 대단히 민주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한 가지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만든 공산주의 세계관 속에서 국가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답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입니다. 공산주의는 국가를 피지배계급의 노동력 착취를 위해 만들어진 지배계급의 집단이라고 규정합니다. 고대 노예제 국가에서는 노예 소유주들의, 중세 봉건제 국가에서는 왕과 귀족들의, 근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본가들의 집단이 곧 국가였던 것이죠. 때문에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조국이라는 게 없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의 최종 목표는 지배계급의 집단인 국가의 해체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라는 건 사실 공산주의 사상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국가론의 마지막 페이지 너머에 있습니다. 이제 왜 전 세계의 국가 권력자들이 공산주의를 위험한 사상으로 단정짓고 거침없이 몰아붙였는지 이해하시겠죠? 공산주의는 국가의 존속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적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때문에 20세기는 19세기 못지않은 비참한 투쟁의 시대가 되었고요. 이제 와서 공산주의를 자본주의의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21세기는 원대한 포부를 안고 공산주의 사회구현에 나섰던 사람들의 실험이 모조리 실패한 시대니까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영국의 철학자 칼 포퍼는 공산주의 사상을 어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론이 아닌 순수한 역사 이론일 뿐이라고 평가합니다. 공산주의는 인류가 만들어야 할 사회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올 것이라고 예측된 사회의 모습을 논의한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살아있었다면 어쩌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산주의 봄은 온다. 오늘은 아니고 내일도 아니겠지만. 한 달 동안 이어진 국가론 시리즈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문을 닫기 전에 가장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마음에 드시나요?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자살률은 치솟는 반면 출산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소멸을 반기는 듯한 몇몇 사람들의 자주 섞인 푸념도 들리고요. 국가론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여러분께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가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은 무엇일까요? 이제 결론을 지을 때가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죠. 대한민국은 우리고 우리의 친구고 우리의 연인이며 우리의 부모, 자식, 형제, 자매입니다. 또 대한민국은 우리 삶의 과거이자 현재며 미래죠. 국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개체가 아니라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인생 전반을 가리킵니다. 국가론 시리즈를 쭉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국가의 모습은 늘 변했고 변해왔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변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대한민국을 포기하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301초 장박질주였습니다.